지방시대를 위한 지산학 협력 모델부터 보겠습니다. 뭐 우리 엄마하고 좀 관련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서 모아봤는데요. 기승전 홍보죠. 이런 거 한다고 홍보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오늘 아침에 우리 언론 보도에도 나왔죠. 이게 뭐 지산학이라고 보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갖다 붙이면은 티클라우드 골프장하고 신한대학교하고 우리 도대체 뭐라는 건지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티클라우드 신한대 우리 시 이렇게 이게 이제 티클라우드가 산업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건 좀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기업하고 학교하고 그러니까 기업 티클라우드도 기업이죠. 그리고 신한대학교라는 학교 그리고 지자체하고 어떤 삼각 협력 모델의 한 그런 형태에 좀 유사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별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얼마 전에 모 의원님 모 5분 발언 있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국방 관련해 가지고 국방 관련해서 국방 관련된 어떤 한미 동맹도 도시 우리가 한미 동맹의 대표 도시이기도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산학, 산학연, 지산학 뭐 이런 모델을 또 얘기하셨던 분도 있고요. 이게 이제 이 글 자체는 뭐 크게 막 설득력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뭐 교과서 같은 글이에요. 그런데 어쨌건 지방 소멸 시대에 대응하는 방법으로서 뭉쳐야 살죠, 뭉쳐야.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지산학 클러스터를 조사. 클러스터라는 게 이제 그 포도송이로 말하잖아요. 클러스터가 포도송인데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표준적인 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지방 소멸의 위기를 이제 이걸로 시작을 했죠. 일단은 인구 감소가 가장 큰 문제고 결국 자 이게 단계별로 구조로 가고 있죠. 자 학령 인구 감소 첫 문장에서 학령 인구 감소. 자 학령 인구 감소는 그 전에가 원인이 뭘까요? 저출생이겠죠. 저출생. 그래서 학교 가는 학령 인구가 이제 점점 줄어들고요. 그리고 결국은 지역 뭐 여기는 할 것 없이 경제 인구가 감소하겠죠. 그래서 결국 국가 전체 위기로 갈 수밖에 없다. 이게 좀 다른 측면으로 보자면요. 국방에도 문제가 된다고 그래요. 국방에도 결국은 지금 국군 장병수가 너무 이제 줄어들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방 대학이 이제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얘기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산업 구조 이제 저는 약간 이걸 조금 꼼꼼히 봤는데요.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만할 것 같아요. 급속히 재편되는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인재의 수요 공급 미스매치가 심화됨에 따라 기존 대학 교육의 적시성과 유효성에 대해 의구심을 푸는 일도 늘고 있다. 여기서 저는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적시성과 유효성이라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은 대학 교육의 적시성과 유효성이 왜 의심을 받게 될까? 적시성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시적절한 그 뜻이거든요. 대학 교육의 시적절성에 대해서 어떤 의구심이 생길까?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나름 머리를 굴려봤는데 뭐가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적시성이라는 얘기를 그냥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갖다 붙이지는 않았을 텐데 어떤 의미일까?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대학 교육의 적시성. 이제 이런 게 있겠죠. 이제 인구가 줄어들고 그러면 이제 없어지는 대학이 많아진단 말이죠. 그리고 대학 교육 자체도 이제 좀 재편성이 된다고 할까? 이제 그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우리도 유럽 모델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제 당장 유럽은 그렇잖아요. 유럽 대학 진학률이 우리나라의 반의 반도 안 된다고 합니다. 유럽의 대학은 말 그대로 진짜 석사 박사들만 가는 데래요. 다 그냥 보통 고등학교 졸업 기술학교랄까? 그러니까 바로 이제 취업 전선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측면하고도 맥이 다 있는 건가? 좀 고민을 하다가 그냥 결론을 못 내렸어요. 왜 적시성? 그러니까 이 적시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한다는 게 뭐냐면요. 대학 교육이라는 게 그 시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대학 시기를 갖다 좀 더 뭐 한 사람의 생애 성장 과정에 좀 당겨야 된다는 건지 늦춰야 된다는 건지 어떤 그 타이밍을 얘기하는 건데 왜 여기서 대학 교육을 물론 대학 교육이 위기가 오고 있어요. 지금 대학교 지방대 자체 위기가 오고 대학 교육 자체가 어떤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생기는데 여기서 타이밍의 문제 유효성이란 건 맞는 것 같아요. 유효성은 이미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 제기였거든요. 과연 모두가 우리 의장님 제일 좋아하는 단골 레파토리거든요. 우리 의장님이 다 대학 갈 필요 없다.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우리도 독일처럼 가야 된다. 뭐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 대학 진학률 안 높거든요. 거기 진짜 공부할 애들만 한 그런 구조니까 전문 직업을 갖거나 그게 아니면 보통 직업 전선으로 바로 나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전문 학교 가서 기술을 배워가지고 바로 나가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유효성이라는 부분은 당연히 대학 교육의 유효성은 인구 구조의 변화하고 좀 맞물리는 부분이 있는데 이 타이밍의 문제라는 거 적시성이라는 부분은 제가 답을 못 내렸습니다. 한번 좀 한번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이따 말씀해 주시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단락에서 인구 감소에서 이제 대학의 위기를 꺼내 들었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어쨌건 정부의 어떤 지금 현재 청사진을 갖다 표시를 하고 있어요. 다 좋은 말들이에요. 좋은 말들인데 아무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자,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를 국정 모토, 굳이 모토란 말을 썼을까? 우리 그 신시가지에 모토라는 일식집이 있었습니다. 깨소금 횟집으로 바꾸고 장사가 더 잘 돼요. 그러니까 저도 이 모토란 말을 국정 과제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정 과제. 굳이 모토란 말을 썼을까 싶어요. 자, 뭐, 참, 뭐, 말은 다 이뻐요. 그죠? 말대로 되느냐가 문제죠, 그게. 어쨌건 간에 이제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학을 살려서 인재 양성, 취창업, 정주라는 선순환. 근데 이게 안 되죠. 예, 인재 양성까지는 돼요. 지방대에서 이제 어떤 여러 가지 장학금 주고 인센티브 줘가지고 지방 국립대는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들이 취업 창업을 다 어디로 간다는 거죠? 서울로 간다는 거죠. 수도권으로. 지방대 나오면 뭐합니까? 다 서울로 가는데, 그죠? 선순환이 아직 안 되고 이거 얼마 전에 달아봤던 것 같아요. 자, 어쨌건 정부가 이런 뭐 청사진 예쁜 그림을 그려놓고는 있는데 이제 이 다음 단락에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온 거죠. 결국은 지방이 살아남고 지방대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뭉쳐야 산다는 거죠. 지산학 협력 모델로 가야 된다. 근데 이 지산학 모델을 얘기하기 위해서 첫 문장에서 오래전부터 이 산학연 협력, 그러니까 산업체, 기업체하고 학교, 대학교하고 연구, 뭐 연구소, 이 산학연 협력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사실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자, 오래전부터 이미 기업들은 산학연, 근데 여기다가 더해서 지자체까지 동참을 해라. 그래서 산학연 협력이 이제 지산학 모델로 좀 더 확장되고 있는 그 과정의 단락인 것 같아요. 이게. 자, 오래전부터 산학연 협력 모델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지자체를 플러스 시키자. 그래서 지역 중심의 산학연 협력. 결국 지자체가 어떤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해서 지역과 대학 산업이 함께 위기를 극복하는 모델로 띄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두 단락에서는요, 이게 성공하기 위한 어떤 조건을 갖다가 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다 좋은 말들이에요. 정말 너무 좋은 말들만 써놨어요. 과연 이게 실현 가능할까 싶은 좋은 말들만 써놨는데 그 이제 어떤 그러기 위해서 어떤 뭐가 필요하다. 성공하기 위한 성공의 어떤 조건들을 갖다가 나열을 해놨죠. 뭐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좋은 말들입니다. 자.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 같아요. 저는 여기서부터 세 번째 줄에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을 사업화. 그러니까 대학도 등록금만 받아가지고는 절대로 이제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죠? 등록금 장사만 해가지고는 아니 학생이 없는데 무슨 등록금 장사를 합니까? 게다가 지금 지방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출혈적으로 이제 장학금 경쟁을 하거든요. 학생이 없으니까 학생 유치하려고. 결국은 이게 자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는 건데 결국은 그러지 말고 대학도 비즈니스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대학이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하고 결합을 해야 되고 기업하고 대학이 결합을 했을 때 지자체가 거기서 서포팅 역할을 해주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발생을 할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줄이 좀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산업계도 이런 산학협력 기반 교육과 연구가 비용이 아니라 투자. 비용하고 투자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비용은 그냥 버려지는 거죠. 그냥 쓰고 그냥 말 그대로 쓰고 남는 게 없어요. 근데 투자는 뭐냐? 미래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반드시 단순히 그냥 그 순간에 돈만 나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앞날을 봤을 때 돌아오는 다시 부메랑이 돼서 뭔가 성과로 돌아올 수 있는 투자가라는 인식을 더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산업계도 근데 이거는 제가 뭐 구체적인 건 모르겠지만은 이미 그 산학협력은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특정 대학교 무슨 과를 나오면 그 기업에 취업을 하고 이렇게 그 연계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 무슨 과죠? 하여튼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는데 성균관대가 원래 그 삼성대학이잖아요. 성균관대가 하여튼 특정 몇 개 대학 같은 경우 기업하고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돼서 그런 과는 뭐 굉장히 인기가 좋다고 그래요. 들어가면은 뭐 취직이 확정이 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죠? 정부도 여러 가지 뭐 다 좋은 말들입니다. 이게 약간 이런 글을 보면 좀 그래요. 별로 말은 예쁜데 마음이 움직여지진 않아요. 그죠? 말로 뭘 못하겠습니까? 그죠? 아무튼 좋은 말들입니다. 뭐, 노하우도 전수하고, 플랫폼도 구축하고, 재정 지원에 적극 나서야 된다. 지금 예산 깎는 판에 이거 재정 지원 할 돈이 어디 있을까요? 자, 아니나 다를까? 기승전결 홍보하는 겁니다. 충남대 총장님의 홍보 글이었습니다. 산학협력 엑스포라는 걸 하나 봐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으니까 관심을 바란다. 이렇게 뭐, 아주 좋은 글, 감이 좋은 글이라고 하긴 그렇고 뭐 멋진 글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좀 같이 좀 우리 업무상 고민을 하고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전에도 말씀드렸을지 모르겠지만요. 나중에 뭐 예를 들면 5분 자유 발언 초안을 쓰신다고 할 때 이런 걸 갖다가 한번 스크랩까지는 아니더라도 갈무리 해놓으세요. 책갈피 형식으로 몇 월 며칠자 10월 23일자 한국일보 제목 이름만 적어두시면 나중에 지산학 협력 관련해 가지고 뭔가 쓰시거나 문장을 만들어내실 때 그거 혼자 만들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이거 딱 찾으면은요, 이거는 저작권 없는 표현입니다. 그냥 갖다 쓰시면 돼요, 그냥.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써먹을 만한 게 있는 것 같아서 좀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 중앙시평 저는 이제 이분 글은 안 걸릅니다 절대. 김호기 교수님이요. 전에도 몇 번 다뤄봤던 것 같아요. 진보사학자십니다. 진보사학자인데 이제 중앙일보에 지금 계속 글을 쓰시는데 뭐 약간 어렵긴 한데 그래도 좀 다시 써먹을 만한 표현도 많고요. 좀 공부가 될 만한 글인 것 같아가지고 이분이 미리 예고를 하셨어요. 이번과 다음 칼럼은 보수를 먼저 한번 살펴보고 진보를 한번 살펴보겠다 이렇게 미리 예고를 하셨죠. 이 다음번에 이제 뭐 한 2주 뒤쯤에 다시 등장할 것 같아요. 아니면 한 달 뒤에 진보 칼럼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총선이 얼마 이제 가장 정치의 계절이죠. 4월 10일 총선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수에 대해서 이제 쓴소리를 한마디 하고 이제 진보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건데 이 글이 저는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드는 이유가 저도 좀 몰랐던 부분을 많이 배웠어요. 어떤 뭐 이걸 갖다 우리가 다 무슨 학자 이름을 외우고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보수주의 서양 보수주의 흐름을 갖다가 이렇게 이 글 한 편을 읽어봄으로써 간단하게나마 좀 겉핥기식으로나마 좀 볼 수 있다는 점이 그리고 서양의 어떤 보수주의 흐름 다음에 바로 또 우리나라를 설명을 했잖아요. 보수 1.0, 2.0, 3.0까지 그런 부분까지 해서 좀 이렇게 뭐 다 이걸 구석구석 한 구절 구절까지 다 이해할 뭐 필요까지는 굳이 없다 하더라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법해서 골라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 서구사에서 자 에드먼드 버크 솔직히 저도 잘 이분 몰라요 누군지 에드먼드 버크 처음 들어본 이름입니다. 지금 이분이 그렇대요. 보수의 고전적 기초를 세우셨답니다. 자 이 다음 문장들이 좀 씹어볼 만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합리성의 한계가 있다. 이게 왜 이제 이게 나오냐면요. 이제 계몽주의가 바로 어떻게 보면 진보주의의 어떤 뿌리거든요. 계몽주의. 그러니까 어떤 신이 지배하던 암흑이 지배한 중세 암흑 시대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종교 개혁을 지난 다음에 인간의 정신이 말 그대로 계몽 깨어난 거예요. 인간의 정신이 깨어나면서 인간 합리성을 갖다가 정말 이제 맹신하게 되는 단계가 오잖아요. 그러면서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서양 철학의 발전은 이제 18세기, 17, 18세기에 급격히 발전을 하겠죠. 그래서 인간 합리성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가진 게 바로 계몽주의거든요. 근데 계몽주의는 기본적으로 어떤 진보적인 사상이거든요. 근데 보수주의는 이런 인간의 합리성에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보수주의는 일단 속도 조절을 하자는 개념이죠. 인간 합리성만 따라가자면 사회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진보를 하게 되는데 그것에서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거예요. 보수주의는 결국 브레이크입니다. 결국은 그렇게 인간의 합리성만 믿고 막 나가지 말자.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거죠. 한계가 있고 자 사회가 이성보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합리성하고 이성하고 같은 말이죠. 그것보다는 도덕하고 관습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보수를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게 도덕도 도덕이지만 어떤 관습이죠. 관습. 도덕률. 여기서 말하는 도덕도 어떻게 보면은 전통주의적인 어떤 도덕이죠. 전통적인 도덕관념.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저기 삼강오륜이나 노노맹자의 어떤 그런 스승의 그림자는 밟지도 않고요. 그런 거. 어떤 그런 전통적인 도덕률 그리고 관습으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강조하는 입장 그리고 중요한 게 안정이죠. 안정의 기반 위에서 또 중요한 게 점진적, 급진적의 반대말이죠. 급진적인 개혁을 반대하는 게 보수주의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보수주라는 게 보수도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는데 보수 중에서 진짜 좀 약간 답이 안 나오는 이제 꼴통 보수도 있지만은 건전한 보수는요 절대로 진보를 반대하는 게 아니죠. 다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속도 조절을 한다고 해야 될까? 급진적이고 정말 급진적인 개혁이 오게 되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사회가. 그렇죠? 그래서 점진적으로 천천히 조금씩 타협을 거쳐가면서 토론을 거쳐가면서 조금씩 바꿔 나가자는 게 보수의 입장이 보수라는 게 그냥 정말 수구 그냥 옛 것을 그냥 무조건 지키는 꼴통이 그게 보수가 아니라는 건전한 보수는 천천히 앞으로 나가는 게 이제 건전한 보수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해주죠. 버크의 보수주의는 전통주의, 전통을 중시하고요. 질서를 또 중시하고요. 점진주의, 조금씩 천천히. 그래서 계몽주의 진보에 맞서는 이념적 대항 거점을 선사했다. 참 멋진 표현입니다. 이념적 대항 거점이라는 게 우리가 전쟁할 때 쓰는 표현이잖아요. 거점, 그죠? 거점. 어떤 진지 구축할 때 적의 거점, 아군의 거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어떤 보수하고 진보가 싸우는 관계에 있다고 본다면은 그 어떤 대항에 할 수 있는 어떤 이념적인 진지를 갖다가 구축해 좋은 것이다. 거점을 선사했다, 선물했다라는 표현도 상당히 참신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죠. 자, 이제 서구의 보수가 이제 두 차례 이거는 정말 어떻게 정설입니다. 이제 저는 에드먼드 버크는 모르지만요, 이 두 가지는 저도 좀 겉핥기로나마 이제 들어봤던 겁니다. 바로 뭐냐면 1980년대 초반 레이건 대처예요. 이때 이제 신보수라는 게 이제 등장을 하고 이 신보수는 전에도 우리가 비슷한 칼럼에서 몇 번 다뤄봤던 것 같은데 이 신자유주의, 신보수 결국 뭐냐 감세 민영화 규제 안 하거든요. 작은 정부, 감세 민영화 규제 하나. 작은 정부를 내세운 게 바로 이제 레이건 정부, 그다음에 영국의 대처 정부가 레이건하고 대처 둘이 친했습니다. 두 분 다 돌아가셨죠 아마? 돌아가셨죠.
두 분 레이건 대통령 말년에 치매로 고생했고 마가렛 대처 총리도 철의 여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거 기억하시죠? 철의 여인 정말 영국 역사에 있어서 처칠 다음으로 정말 추앙받는 수상이었습니다. 대처. 또 이제 같은 시대에 미국과 영국을 이끌었고 둘이 친했을 거예요 아마. 예, 비슷비슷했어요. 자, 그래서 신자유주의 그리고 뭐 국가의 가치를 중시한 공동체주의, 신보수주의 양날개 이게 바로 이제 1980년대였던 신보수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신보수의 시대를 거친 다음에는요. 1980년대 이제 중반으로 내려오면서 공산주의가 이제 허물어지죠. 공산주의가 이제 종식을 하고 그리고 1990년대에는요. 굳이 얘기하자면요. 이렇습니다. 1980년대는 약간 신보수의 시대였다면 1990년대는 신자파의 시대였어요. 1990년대는요. 유럽의 모든 정권을 좌파 정권이 휩쓸었습니다. 그때는 사회당 정권들이 유럽, 뭐 독일, 프랑스 다 장악을 했을 때였어요. 이때 영국도 그랬고요. 영국의 노동당이 집권을 했을 때가 이제 90년대 그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역사의 흐름이랄까 이렇게 유행을 타는 거죠. 어떤 80년대의 어떤 신보수 여기서 이제 보수를 얘기하니까 거론은 안 했지만 90년대에는 신좌파가 이제 유럽 대륙을 휩쓸었을 때였거든요. 영국도 그때 장악을 했고 독일도 마찬가지였고 그걸 거쳐서 2000년대로 와가지고 다시 이제 유럽이 우파의 길로 가거든요. 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여기서 말하는 좌파의 제3의 길이라는 게 90년대 유럽의 좌파였어요. 90년대 유럽의 좌파가 제3의 길이라는 걸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90년대 유럽의 좌파는 엄밀히 말하자면 어떤 공산주의도, 그러니까 뭐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그 중간, 정말 어떤 뭐 따뜻한 자본주의, 따뜻한 사회주의, 약간 이런 식의 제3의 길을 갖다가 제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했었고요. 자, 이거를 벤치마킹한 게 뭐냐?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은 얘기 같은데 우파에서도 말하자면 제3의 길을 얘기를 한 게 좌파 제3의 길이 바로 우파이다. 여기 나오죠. 신보수로부터 권력을 탈환한 잠깐만요. 좌파적 그죠? 좌파적 제3의 길이란 신보수 앞에 말한 80년대 그 신보수 대처 정부에서 권력을 탈환한 영국의 토니 블레어 정부 이게 90년대거든요. 90년대 후반에 토니 블레어 정부 또 독일 슈레더 정부 이게 바로 좌파 정부였어요. 자, 신사회민주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를 갖다가 대폭 받아들인 거죠. 근데 이 다음의 흐름으로서 이제 우파적 제3의 길로 다시 이제 똑같은 제3의 길인데 이제 첫 번째 좌파의 제3의 길은 약간 좌파의 중심적인 사고 방식으로서 제3의 길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3의 길이라는 건 굳이 말하면 공산주의도 자본주의도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도 아닌 중간의 길을 얘기한 건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어디가 정권을 잡냐, 어디가 중심이 되느냐, 결국은 좌파가 잡냐, 우파가 잡냐 그 차이겠죠. 다시 이제 우파가 유럽이 집권을 하면서 실용과 통합을 내세워 이 신자유주의가 가장 큰 비난을 받는 게 뭐냐, 비인간적이라는 거죠. 기업 우선주의고, 그렇죠? 철저하게 친기업 중심주의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탄압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신자유주의 온기, 사람의 체온을 불어넣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지금 최근이죠. 영국 캐머런 정부, 메르켈 정부 다 따뜻한 자본주의 뭐 탈이념적. 그래서 보수의 새 지평을 열었다. 이제 좀 길게 나왔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양사에서 보수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최근의 보수는 어떻게 가고 있느냐? 자, 진짜 트럼프가 다음 대통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러다가 미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자, 이게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트럼프가 지금 인기가 지금 퇴임하고 올라가고 있어요. 자, 뭐 독일이 뭐 독일 기민당이 뭐 이런 건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장과 통합과 품격을 중시하는 전통적 보수 노선 뭐 그냥 알아두시고요. 네, 지금 공화당 트럼프의 보수는요. 이건 그냥 보수가 아니라 진짜 어떻게 보면 좀 그 미국 내에서도 욕을 많이 먹습니다. 약간 이게 진짜 완전 꼴통이다 내지는 진짜 완전 정신병자 또라이들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트럼프가 별로 정상적인 인물은 아니죠. 그리고 트럼프의 보수주의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뒤에 나오죠. 외국인 노동자를 적대시하고 철저한 미국 국익주의, 약간 좀 위대한 미국이란 국가주의를 앞세우고 참 약간 위험합니다. 자, 뒤에 나오죠. 대선에서 지금 트럼프가 또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좀 길게 나왔는데요. 그 다음에서 자, 우리나라에서는요. 박정희를 좋아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인정하지 않고 들어갈 수 없는 게 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보수, 그러니까 한국적인 보수의 뿌리는요. 결국 박정희로 갈 수밖에 없어요.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이승만 대통령도 있겠지만은 이승만 대통령 집권 시기에 비해서 박정희 대통령이 워낙 길게 집권을 했고 박정희 때 대한민국 근대화의 기틀이 다 만들어졌고 또 아이러니컬하게 박정희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또 민주화가 됐어요. 박정희가 총에 맞아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격변이 시작됐고 이제 민주주의가 열렸으니까요. 자, 어쨌건 국가 중심주의적인 어떤 국가 주도, 철저한 국가 주도의 어떤 권위주의죠. 대한민국의 보수주의는 박정희주의. 이게 섬뜩한 말입니다. 경제 성장이나 목표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유보할 수 있다. 여기 말이 좋아서 유보죠. 이 유보를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희생이에요, 희생. 경제 성장이나 목표를 위해서 민주주의는 잠깐 희생해도 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박정희 시대의 논리였어요. 사실 실제 그랬었고.
어쨌건 그 빛과 그림자를 다 보긴 해야 됩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가 눈부신 경제 성장한 건 맞아요. 어쨌건 그냥 민주주의는 일시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었죠. 자, 과정보다 결과를 중시한 성장 제일주의가 시장 보수로 거듭났다면 이제 이 어떤 이 박정희 정권의 박정희주의라는 게 두 가지 투트랙으로 간 겁니다. 우리나라는 남북 대치라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진보와 보수가 있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감이 어쭙게 얘기해 드리면요. 보통의 좌우라고 그러면 어떤 경제적인 이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왼쪽에 사회주의, 오른쪽에 자본주의가 있다고 하면 사회주의, 자본주의 사이에서 어떤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남북의 문제가 엮여 있기 때문에 여기서 또 나뉘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진보와 보수 얘기할 때는 경제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에서 남북 관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대체적으로 진보 정권은 북한하고 북한의 거의 저자세란 얘기를 들어가면서까지 북한과의 관계 뭐 남북 통일을 강조하고 화해를 강조하고 그런 부분이라면 보수주의 지금 우리 윤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그냥 한판 뜨자 이런 분위기죠. 약간 이런 게 좀 우리나라는 시장 보수가 있고 안보 보수가 있고 두 가지 트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남북 분단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래서 반공고인지 안보 보수로 나타났다. 그래서 시장 보수가 이명박 때였죠. 안보 보수는 박근혜 정부였다. 자, 근데 저는 이거는 조금 좀 일단 설명드리고 제가 좀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박세일 씨 얘기를 했는데요. 막상 뭐 이렇게까지 이분을 크게 막 보수 2.0이라고 할 정도로 김호기 교수는 굉장히 좀 의미부여를 크게 하셨는데요. 저는 좀 약간 의문이긴 합니다. 이분이 좀 대단한 분이긴 해요. 굉장히 좀 유능하신 분이었고 일찍 돌아가셨어요. 2017년도인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 두 분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옛날에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세계화라는 걸 굉장히 많이 얘기했잖아요. 세계화 기억나실 거예요? 이 세계화라는 그 세 글자를 만든 사람이 박세일 씨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나름의 어떤 이제 문민 정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제 군부 독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보수주의의 어떤 새 어떤 뭐랄까 아젠다를 만드시고 틀을 만들었다는 평을 받고 종종 칼럼에 많이 등장을 하는 분인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이분이 그 정도인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쨌든 근데 박세일 씨라는 분의 어떤 박세일 이분 이제 관련돼요. 이분이 말한 어떤 이제 뭐 한국 보수 2.0, 뭐 공동체 자유주의 다 좋은 얘기입니다. 뭐 이런 박정희를 벗어나서 보수 2.0으로 넘어왔다는 것 그리고 자 이제 마지막에 드디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현 보수에 대한 비판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집권에 성공한 윤석열 그렇죠? 세 번째 집권 성공했습니다. 이명 김영삼 대통령 이후로는 이명박이 첫 번째 집권했고 박근혜 집권했고 그리고 윤석열 집권을 했죠. 이제 보수 3.0으로 가야 되는데 자, 신냉전 뭐 자, 좋은 말이니까요. 사회통합. 자, 따뜻한 사회통합 뭐 경제 역량, 안보 역량 강화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렇죠. 어, 안보적 과제를 성취했더라도 안보적 과제 보수의 안보적 과제 성취했죠. 뭐죠? 한밀 삼각동맹 회복했습니다. 결국 야 보수의 안보적 과제는 이거였어. 한밀 삼각동맹 회복.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경제적 사회적 과제에 대한 불만과 비판은 갖다가 아직 여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모든 칼럼에서 다 비판을 합니다. 일방행 명령식 국정 운영. 그래서 지금 뭐 용산도 좀 바뀌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자, 철진한 통치 방식. 그렇죠? 자, 그래서 뒤에 나오는 실용과 중도 통합에 열린 보수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닫힌 보수로 가고 있다. 이념과 갈라치기. 그래서 비전, 정책, 전략의 측면에서 모두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런 거는 체크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우리가 정치를 얘기를 할 때요. 어떤 이념을 얘기를 할 때 잘 되는 정치를 갖다가 잘 되는 정치인 것 같아요. 일단 비전이 있어야 되고요. 비전이 가장 상위 개념인 것 같아요. 비전이 어떤 시대 정신이겠죠 하나에. 그다음에 그 비전에서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되겠죠. 좀 더 구체화될 정책들, 어떤 정책을 펼친다 각 분야에 있어서 그리고 그 정책들을 어떤 전략으로 펼칠 것인가. 비전과 정책과 전략은 어떤 정치에 있어서 기술적인 3요소 같아요. 정치인이 가져야 될 덕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치인은 어떤 식견이 있어야 되겠죠.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도 있어야 될 것이고 비전이란 말 자체가 바라보는 비즈 눈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게 바로 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식견,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 이런 게 있어야 될 거고요. 시대 정신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정치인은 구체적인 어떤 정책을 갖춰야 될 것이고요. 이 정책을 갖다가 또 어떻게 전략적인 측면에서 야당하고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언론과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이며 국민들을 또 어떻게 설득할 것이며 그런 전략 측면에서 이 세 가지를 다 갖추면 뭐가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된다고 봅니다. 네. 뭐 갖추지 못해도 대통령 된 사람이 있긴 합니다만 좀 긴 글입니다. 빨리 보겠습니다. 그 다음 단락에서요. 그쵸. 보수는 하나로 이루어져 있잖아. 보수라는 우리가 보수라고 말하는 그 안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다채로운 색깔들이 들어있다는 거죠. 안정을 선호하는 기질적 보수. 그쵸.
이 기질적 보수 이건 사람마다 그래요. 변화보다 안 돼. 여행 다니는 것보다 집 좋아하는 집돌이 집순이들이죠. 기질적 보수. 그리고 정부 개입보다 자유시장을 중시하는 정치적 보수, 뭐 경제적 보수, 그리고 뭐 철학적 보수 다 모두 큰 울타리 안에서 등장한다. 전 이 부분을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개인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배려하고 이 참 표현이 좀 곱씹어 볼 만한 표현 같습니다. 이게 안 그럴 것 같은데요. 보수주의는요, 개인의 욕망에 대한 배려가 강한 이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뭐냐면은 개인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이타심이 아니라 이기심이거든요. 그 이기심을 갖다 최대한 존중해 주는 게 자본주의고 보수주의거든요. 반대로 얘기하자면 어떤 사회주의랄까 아니면은 뭐 진보주의랄까 이거는 약간 금욕을 좀 강조한다고 해야 될까요? 자, 어떤 사회 전체의 선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네 것 좀 내놔. 약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너 세금 좀 더 많이 내. 약간 이런 식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이타심을 강조하는 게 진보주의라고 본다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자연스러운 욕망에 충실한 게 저는 어떻게 보면 보수주의라고 봐요. 이기심에 대해 이기심을 갖다 나쁜 것으로 보죠. 그렇잖아요. 보수주의나 자본주의는 이기심을 나쁜 걸로 절대 나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이기심이 있어야지 공장이 돌아가고 사회가 발전한다고 보기 때문이죠. 자연스러운 욕망을 배려한다.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사람이 가진 욕망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수면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욕망이 다 있겠죠. 근데 그 욕망 중에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기 자손에 대한 욕망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번 걸 갖다 자손한테 물려주고 싶은 욕망. 그렇죠. 족보에 대한 욕망이겠죠. 나는 가더라도 너는 잘 살거라. 그렇죠? 그래서 의대 열풍이 불고 있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저 깜짝 놀라서 유치원도 의대반이 있답니다. 실화예요. 얼마 전에 뉴스에서 봤어요. 강남의 대치동에요. 유치원 의대반이 있대요. 그리고 더 충격받지 마세요. 일부긴 하겠지만요. 강남에는 그 초등학교 때 의대반이 있대요. 학원에. 저 깜짝 놀랐어요. 천재들 같아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수학의 정석에 미분 적분까지 마스터하고 들어간 애들이 있답니다. 저는요 그거 기사 보고 애들이 너무 불쌍했어요. 수학의 정석 미적분들 갖다가 초등학교 입학 전에 마스터 하려면 걔는 아유 말도 못하겠습니다. 애들은 놀아야 돼요. 그죠? 어쨌건 자 인간의 자연스러운 이기심이란 게 뭐냐면 내가 번 걸 갖다가 자식 새끼한테 물려주고 싶은 욕망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주의는 결국은요 보수주의가 이기심을 갖다가 인정하고 배려한다는 거 어떤 측면으로 가냐면은 그죠 상속적 폐지. 내가 가진 거 그대로 물려줄 수 있게. 요즘도 심심찮게 매경이나 조선일보에 등장하는 게 그거예요. 상속세 줄여야 된다. 그래야지 일본처럼 우리도 3대를 이어가는 가업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고 건실한 기업이 나온다. 막 이런 그 옳고 그르고는 각자 판단에 맡깁니다. 어쨌건 그 욕망이라는 걸 보니까 그 생각이 났어요. 이기심과 이타심. 반대로 얘기하자면 진보나 사회주의는요. 특히 사회주의 극단이 공산주의잖아요. 공산주의는요. 극단적인 이타심이에요. 이기심을 죽이라 이거예요. 사회를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자, 그래서 공동체를 위한 사회 통합 구현하며 부국을 위한 국가 성장 욕망의 배려, 사회 통합, 국가의 성장, 소통의 거버넌스, 열린 보수. 이게 바로 한국 보수가 가야 할 길이다. 자, 대놓고 말씀하시죠. 김호기 교수님이 나는 보수를 지지하지 않는다. 이분 굉장히 진보적인 분이에요. 나는 보수를 지지하지 않는다. 하지만 정말 멋진 표현이 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멋지다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이 양반도. 그러니까 따옴표 쳤어요. 적대적 공존이 아닌 생산적 경쟁. 자,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은요 적대적 공존이에요. 얘네 진짜 막 피 터지게 싸우죠. 근데요 상대방이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네가 있어야 내가 있어요. 싸움에 적이 있어야지 게임이 되고 존재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적대적 공존이 아닌 생산적 경쟁 관계를 참 멋진 말이죠. 적대적 공존이 아닌 생산적 경쟁을 이룰 수 있을 때. 자, 그리고 이걸 여러 가지로 참 멋진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좀 보통 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참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이 앞에 충남대 총장님 쓰신 글은요 정말 외람된 표현인데 오해하지 마세요. 이분이 안 쓰셨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저는. 네, 이분 밑에 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본인이 쓰십니다. 이분은 분명히 본인이 쓰세요. 괴테 이게 파우스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모든 이론은 회색이라네. 삶의 황금나무는 초록색이지. 이거 보고 어떤 생각 드셨나요 혹시? 아, 회색은요 뭐하고 뭐 섞으면 회색인가요? 검은색하고 흰색을 섞어 회색이잖아요. 색깔이 극단이잖아요. 그죠? 흰색하고 검은색이 색깔이 극단이에요. 극단, 양극단. 적대적인 공존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그걸 합쳤을 때 회색이 되지만요. 삶의 황금나무는 초록색이죠. 초록색은 파란색하고 노란색이 섞여야 돼요. 나름 그런 극과 극의 색깔이 아니라 나름 어떤 뭘까? 인간미가 있는 자연미가 있는 색깔이 합쳐졌을 때 푸르른 초록색이 나온다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이 됩니다. 좀 억지 해석일지 모르겠지만 회색은 검은색하고 흰색을 합쳐야만 회색이 나올 수밖에 없고 검은색하고 흰색이란 게 결국은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적대적 공존이라면 생산적 경쟁은 그쵸
파란색과 노란색, 뭐 파란 하늘 아래 노란 꽃이 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생산적인 경쟁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초록색이 아닐까. 이거 뭐 꿈보다 해몽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어떤 그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열린 보수와 열린 진보가 생산적으로 경쟁하는 바라느니 결코 남한은 아닐 것이다. 참 멋진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거는 뭐 예,